위로죠. 전 세계 관객들을 다 기다렸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이 넷플릭스 영화 로기안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보고 오셨죠? 다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만큼 정말 큰 감동과 여운을 남겨주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보시고 굉장히 궁금한 점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벨기에라는 곳에서 막 도착하신 이 영화 로기안의 주역들을 모시고 영화 로기안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배우 송중기 씨, 그리고 최성현 씨, 조한철 씨, 이상희 씨, 그리고 김희진 감독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서 먼저 한번 인사드리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으면. 네, 여러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죠. 마이크가 네. 드디어 지난 금요일에 로기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냥 보고 오시기도 하셨을 텐데 송중기 씨부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네요. 네, 큰 관이고요. 많은 분들이 꽉 채워주셨죠.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작품으로 인사드릴 때마다 이런 자리가 참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로기안에서 기완이 역할을 맡은 배우 송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성원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영화 로기안에서 마리 역을 맡은 최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화 또 이렇게 얘기 같이 나눠주시려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밌게 또 솔직하게 얘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기안에서 윤성 역을 연기한 배우 조한철입니다. 네, 저 너무 센터인데요? 아, 그게 중심에 계시니까요. 선배님 이쪽으로 오실래요? 이쪽으로 오실래요? 그러니까 오실래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편하세요? 아, 예,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아무튼,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준기 땡큐. 네. 네, 우리 가족처럼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기안에서 선주 역할 맡았습니다. 이상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김희진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로기안 연출한 김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말 시간 내서 와주신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영화를 보고 또 이렇게 관객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라니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감독님께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운 어떤 소재와 사람들을 다루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굉장히 따뜻한 시선 그리고 위로를 좀 느꼈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기안을 만드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작을 하셨는지? 원작 소설을 읽고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이제 고통에 처한 이제 기완을 다룬다는 점이었는데요. 저희 영화에서 대부분은 고통이지만 살다 보면은 좀 살만한 순간들을 애써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점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작품 시작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추운 연길에서 이제 울고 있던 기완으로 시작한 영화가 이제 끝날 때는 남국에서 뭔가 이렇게 활짝 웃는 기완으로 끝맺음할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게 됐었습니다.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의 첫인상과 마지막 인상은 온도부터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마음부터 굉장히 다른 영화로 마무리됐었던 것 같습니다. 송중기 배우님, 네. 이 기완이라는 이 친구는 항상 옷소매 그 면도칼 면도칼을 이렇게 감아서 맞아요.
다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행동이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라도 이 세상과 작별할 의지가 있는 혹은 이런 삶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로기안이라는 이 사람의 사실 90년생으로 나오는데 아주 젊은 어린 이 친구가 겪었어야 됐었던 고통과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의지 같은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또 접근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제 머릿속에 한 그 프레임이 좀 저장돼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뭐였냐면 저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던 시점이었어요. 준비할 때, 영화 준비할 때. 근데 감히 제가 뭐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기완이의 상황들을 감히 겪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상상만 하고 있던 찰나에,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저의 그 북한말 선생님이신 백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같이 캐릭터를 연구하고 북한말을 공부하고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그리고 선생님께서 실제로 겪으셨던 사연들을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분께서 본인의 그 상황들을,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실 때 웃으시면서 그리고 덤덤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 선생님의 표정이 제 머릿속에 되게 각인이 많이 됐었어요.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슬펐거든요. 웃으면서도 너무 심각한 장면인데 심각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데 웃으시면서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너무 슬펐어가지고 바로 앞에서 얘기를 들을 때 로기안 연기를 할 때 저렇게 한번 해보자. 일부러 막 슬프려고 노력하지 말고 상황이 다 만들어줄 거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힘 빼고 해보자 라는 생각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려운 지점이라 감히 어떻게 뭐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기완이가 처음 엄마와 함께 그 국수 다발을 이렇게 먹을 때 그 얼굴이나 그 마지막 어떤 순간들이나 이 친구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했다는 느낌 같은 거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해주신 면도칼도 그 저희 선생님께서 실제 항상 지니고 다니셨다고 하면서 설정이 추가가 된 건데 그러면서 많이 거기서 얻었던 것 같아요. 이 마리라는 최성훈 배우님, 마리라는 이 인물은 전직 사격 선수예요. 뭐 지금은 그 재능을 굉장히 어두운 곳에 쓰고 있지만 그 사격하는 장면에서의 카리스마는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또 역설적으로 거기 그 사격한 총에 붙어있는 이 액세서리, 뭐랄까 붙여져 있는 스티커 같은 것들은 그 과거의 마리가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또 조금 상상하게 하는 느낌도 좀 있기도 했었었고요. 이 사격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 인물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준비들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마리가 어쨌든 사격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마리도 기완과 비슷하지만 다르게 이방인의 어떤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왔을 것 같아요. 먼 땅으로 이제 어린 시절에 가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차별과 어떤 외로움이 항상 따라다녔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형제가 없기 때문에 마리는 또 어쨌든 뭔가 하나에 있는 자식으로서 좀이라도 책임감도 되게 강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복합적인 마음들을 사격을 하면서 많이 기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했을 것 같고, 그런 결과로 국가대표까지 어쨌든 가게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사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뭐 불어도 해야 됐고 사격도 해야 되긴 했지만 불어보다는 확실히 사격을 할 때 조금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제로 제가 잘 쏠 필요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폼이 얼마나 좀 숙련돼 보이느냐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또 하면서 조금 그래도 수월하게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네, 그 사격에 이제 그 총에 붙어있던 그 스티커랑 사실 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빨간 실이. 네. 이제 엄마랑의 어떤 연결고리, 엄마가 이제 아프실 때 엄마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실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계속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총에 붙고 경기를 하는 것처럼
엄마에 대한 어떤 큰 슬픔, 엄마를 잃었던,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던 어떤 죄책감이 기왕과 다르겠지만 비슷하게 가장 큰 마리를 묶어두고 있는 감정이 아닐까 싶어서 그것에 좀 초점을 많이 두고 마리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총이라는 거에 마리의 과거가 다 그대로 담겨 있었던 그런 소품이자 아주 상징적인 물건이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실 거의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정밀한 작업을 계속 해왔었을 분이잖아요. 이 말이라는 친구가 이런 캐릭터를 어떻게 또 이 캐릭터의 그 말하자면 직업적인 부분을 캐릭터하고 또 연결지어서 만들었는지가 또 그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의 마리는 너무나도 풀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네. 일단 저는 뭐 모든 운동이 다 그렇겠지만 사격을 제가 잠깐이나마 맛을 봤을 때 되게 어떤 순간적인 집중력과 되게 자신을 컨트롤하는 힘이 되게 중요한 운동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마리의 어떤 과거를 떠올리고 과정 환경이라든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많이 잡고 살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을 그 친구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그 땅에서 떨어졌을 때 살아남기 위해 되게 얘도 엄청 애를 쓰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뭔가 이렇게 자기를 탁 풀어버렸을 때 더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아이인 것 같고 네 그래서 하지만 그 어쨌든 얘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삶을 대했던 태도 그리고 말이라는 아이의 어떤 본질, 성격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막 나가기 전에 어쨌든 자신을 좀 파괴하는 행동을 하기 전에는 되게 어쨌든 좀 이렇게 좀 자신을 좀 잡고 좀 이렇게 자신을 좀 이렇게 딱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듯이 삶을 살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한철 배우님, 이 마리의 아버지 윤성으로 등장을 하시는데 첫 등장부터가 이미 이 딸에게 너무나도 죄를 진 것 같은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사실 구해주러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무리 이제 그 뭔가 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좀 미안함 같은 게 있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딸에게 쩔쩔맬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쩌면 이 윤성의 마음 안에서도 그게 꼭 실제적으로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네. 모든 아빠들은 딸한테 좀 쩔쩔매지 않나요? 딸은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딸이 있는데. 이거 경험에서 나오신 어떤 누가 경험에서 아들도 있고 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들은 뭐 어떻게 좀 되는데 네. 딸은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너무 어려워요. 딸은 제일 어려운 분인 것 같아요. 딸이. 형수님은 어떠세요? 네. 하우바 형수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뭐 만만한데 여기 따님들 많이 계시는데 아버지한테 좀 잘 좀 해주세요. 뭐 그런 게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아내를 보낸 거가 우리 이제 성훈 배우도 마리도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양가적인 감정이 같이 있었겠죠. 그런 게 죄책감으로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내기 싫은 마음도 있지만 이제 모든 집이 또 뭐 그런 집들이 많이 제 주변에도 요새 많이 있는데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는 집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병수발이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그런 집에서는 문득 이제 가주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가 또 그렇죠. 싫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들이 너무 크게 또 죄책감으로 있을 거고 보내고 난 다음에는 그걸 아내가 어떤 순간들에는 느꼈을 수도 있겠죠. 네. 뭐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죄책감이 아마 딸한테도 큰 미안함으로 남아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아버지를 위로하는 가장 큰 이야기는 마지막에 마리가 얘기했었던 나도 엄마가 부르는 그 종소리를 못 들은 척 한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서로가 사실은 같은 방식의 고통을 또 받고 있었고 또 같은 방식의 상실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서로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걸 결국 이해로서 끝날 수 있어서 이 작품이 또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결말을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희 배우님 여기서 어마어마하죠. 또 일단 등장부터 룩부터가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사실 저는 그 무슨 이상한 얘기를 저건 한국말인데 한국말 아닌 것 같은 말을 하면서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첸카이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첸카이가 뭐였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우첸카이는 중국 위안화 5,000원이요. 우리 돈으로 한 거의 100만 원? 90 몇만 원? 그 제가 집에 제 아이를 이제 어머니께서 돌봐주시고 계시잖아요. 생활비도 보내고 뭐 약값도 보내고 하는 그런 그 일부의 내용을 통화로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전 보면서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저희 분장이. 네. 그래서 저 분장이랑 위상해 주셨던 우리 실장님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또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하셨더라고요. 그 네. 아름다운 분장을. 네,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저희 로기완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첸카이 그 할 때 네. 생각나는 게 네. 원래 누나가 하신 그 대사들이 대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누나가 이제 저기 혹시 몰라서 감독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현장에서 누나가 저희가 오프 대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다른 장면이 나와도 제 얼굴이 나와도 거기에 입힐 수 있게 누나가 준비해 오셔 왔더라고요. 이렇게 막 통화하는 설정으로 집에 고향에. 그래서 그걸 참 어떻게 보면 그걸 저희는 채워준다고 하는데 네, 뭐 누나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상상해서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정말 그 장면도 채워주었지만 동시에 이 캐릭터를 이후에 나중에 또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미리 이 캐릭터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도 또 들을 수 있는 부분이고 맞아요. 해서 굉장한 준비를 하셨네요. 네. 사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중국 출신, 조선족 출신, 벨기에에서 정육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라는 이 굉장히 다중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란 말이죠. 이제 그곳의 생활의 어떤 디테일이란 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상상했을 때 요런 사람일 거야 라고만 할 수 없는 어떤 아주 구체적인 리서치가 좀 필요한 역할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감독님 물론 시나리오에 쓰셨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배우로서 어떻게 또 이 캐릭터를 좀 만들어 가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 전 처음 대본 봤을 때 대본에 그 선주의 그 투박한 대사 안에 선주의 마음들이 너무 잘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대본을 잘 읽었고 이걸 내가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좀 정육공장이나 이런 데서 좀 억세게 이렇게 그 남자들이 되게 많은 공장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살아남는 모습으로 이렇게 좀 굳센 사람을 상상했는데,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서 단편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조선족 친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라서 그 되게 거친 머릿결이랑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사진 좀 찾아서 그 분장팀에 제안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준기랑 호흡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내 생각이야? 그건 준기 씨한테 들어가야지. 네. 호흡이 잘 맞았다. 저는 누나랑 같이 찍은 게 첫 장면이 우리 밥 먹는 게 처음 호흡한 거죠. 고기 구워 먹는 장면. 예, 계속 그 프리 프로덕션 때 대본 맞춰보고 연습한 거 말고는 그게 이제 헝가리에서 딱 처음 호흡 맞춘 거였는데 첫 테이크만에 저도 느꼈었어요. 우리 잘 맞는다. 네, 우리 잘 맞는다. 한철이 형이랑 할 때랑은 좀 다르다. 약간, 네. 약간
오 이렇게 아까 자리를 바꾸신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잘 붙는데. 선배님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좋아해요. 몇 작품째인데 지금. 그러니까요. 그만해야 되는데. 감독님, 이 사실 정육공장에서 기완이 처음에 이제 말 그대로 신고식을 당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냉동창고에 갇히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동무, 여기 사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물론 그냥 이 낯선 땅에 도착한 기완이 동료들로부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골탕을 먹고 있다, 이 정도의 어떤 설정만으로 그 장면을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장면과 그 어떻게 정육공장, 이 기완이 거쳐왔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장면에 모두 녹아져 있었던 느낌이었는데, 이 장면은 어떤 방식으로 연출하셨는지? 이 장면을 쓰게 된 것은 되게 현실적인 접근에서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의 이제 이방인 이민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군 가운데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런 정육공장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 것도 있었는데요. 담고 싶었던 느낌은 되게 비정하고 차가운 공간에서 기완이 여기 사람 있다고 외치는 장면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완이 어쨌든 구조 요청을 했을 때 구원자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선주였으면, 그리고 나중에 그 관계가 한번 역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만들었던 장면입니다. 실제로 또 기완 같은 경우가 여기에 벨기에까지 오게 됐던 어떤 힘에는 엄마의 시체가 팔리고 거기에 대한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때 생명이었던 것이 돈으로 바뀌어지고 육체가 되고 고기가 되고 바꿀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순간 되게 확 저한테는 좀 더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난민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앞에 줄 서 있는, 그냥 저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의 무리같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순간 그 장면에서 정말 하나의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는 되게 외침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 영화 전체 안에서 되게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여기 초록불 누르면 된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초록불 같은 존재가 바로 선주였어요. 그러네요. 네. 네. 오. 선주한테 있어서 사실 그 동무라는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또 조금 다르게 반응하는 느낌 같은 게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 대사,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선주에게 있어서 이 동무라는 말은 어떻게 들렸었던 걸까요? 이상희 배우님? 근데 그 동무라는 말은 그 조선족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남한 사람들도 그렇고 북한에서 온 사람이 쓰는 말이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이 말 자체가 이 친구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동네 나왔으니까 그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저는 이해를 않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그렇게 이해하고 대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무라는 말이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친구보다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불어, 이렇게 최성훈 배우님 같은 경우 불어를 정말 그렇게 거의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여기 살았던 사람으로 같이 이렇게 또 유창하게 했어야 됐었고, 또 조선족의 말, 그리고 이제 90년대 생인 북한에서 온 요즘에 또 북한의 또 어떤 액센트 같은 것들, 각각들을 어떻게 또 공부를 하셨는지, 아까 뭐 백 선생님 얘기도 좀 하셨지만 어떤 선생님들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언어들을 습득하셨는지 새 배우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불어를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뭐 불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한 몇 개월 만에 빨리 이걸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 되니까 좀 힘들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실제로 프랑스에서 오셔서 한국에서 이제 영화를 전공하신 분이 제 옆에 이제 항상 계시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막 많이 없다 보니까 막 기초부터 사실 배우지는 못했고,
대사 위주로 많이 듣고 따라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뭐 이분이 프랑스어로 잘 번역을 해주신다든지 제가 뭔가 여기서 대본이 없더라도 이런 말을 하고 싶다 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그분이 현장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제 옆에 그렇게 많이 소통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그분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죠. 네. 외국어로 연기를 한다는 건 그냥 연기를 한다는 것과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쵸. 네. 뭐 약간 사실 찍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그냥 뭐 한국에서 불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유창하게 들려야 되는데 그 수준까지 단기간에 가기가 좀 힘들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되게 부담감이 있었는데 근데 촬영을 할 때는 또 모르겠어요. 약간 어떤 부분에서는 또 자유로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말이 아니어서 그런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이어서 질문을 하자면 사실 네. 저희가 이제 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많이 들었었던 북한 그 어떤 사투리랄까 뭐 액센트 같은 것들이 또 요즘에 또 쓰는 말투랑 또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영화 드라마에 가장 많이 소개된 언어가 함경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선생님께서 로기와는 함경도 스타일의 인물이 아닌 것 같다. 솔직히 저는 얼마나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 지방의 스타일이. 근데 우리 좀 한국 영화 드라마에서 좀 많이 안 써봤던 언어를 해도 괜찮겠어요? 준기 씨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디예요? 선생님? 그 자강도라는 곳을 소개해 주시면서 제가 유튜브랑 막 이것저것 북한 영화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해봤더니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상한 게 계속 들겠네요. 맞아요. 네. 막 봤는데 선생님이 왜 자강도라는 곳을 선택을 해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자강도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조금 듣고 나니 저는 조금 도움이 좀 심하게 많이 됐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강도의 사람들? 다른 지방보다 우리가 흔히 듣던 그런 북한말의 그 높낮이가 센 그런 말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좀 더 제 생각보다 차분했었고 대신에 그런 게 좀 달랐죠. 쓰는 단어들이나 예를 들어서 뭐 참 너 뻔뻔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저희 대사에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옵션이 실제 쓰는 말인데 너 낯짝이 참 돼지비계구나 뭐 이것도 있었고 영화에서는 소가죽으로 갔나요? 네. 저희가 돼지를 갈까 소를 갈까 하다가 소가죽으로 갔는데 그런 말투들이 참 투박하니 오히려 감정 전달이 좀 더 직접적으로 돼야 된다고 할까요? 너 뻔뻔하다보다 참 너 낯짝이 진짜 소가죽이다. 와 뭐가 되게 투박한 처음에는 그 단어가 어색해서 입에 안 붙었는데 하다 보니까 참 이 자강도 사람들의 그 뭔가 투박한 느낌이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저는 선생님 말만 듣고 그냥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 말투 안에도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고스란히 또 담겨서 네. 확실히 좀 더 효과적으로 저희에게 들렸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아까는 정말 그렇게 거의 5% 들리는 말까지도 스스로 만들어낼 만큼 이상희 배우님 네. 선주를 거의 이 정도라면 그냥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아니요, 저도 선생님 계셨어요. 용희 선생님이라고. 저도 좋은 좋은 말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건 좀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전체 리딩 하기 전에 각자들 막 연습을 하잖아요. 저도 말 어렵다 그러고 서현우 배우도 그 중국말 대사가 막 4-5줄 있는 게 있었는데 야 상희야 중국말 너무 어렵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헤어지기 결심해서 정말 이미 또 하시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맞아 그거 했으니까 괜찮지 않아? 아니 괜찮지 않아 막 이래서 우리 막 내가 더 어렵네 네가 더 어렵네 하다가 전체 리딩하고 성은 씨 리딩하는 거 보고 다 있다 보고 열심히 하자. 맞아요. 그랬었어요. 알아듣는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는 얘기란. 아니 성은 씨는 진짜 보통이 아니죠. 너무 어렵겠다 저거. 우리는 어디 명함을 못 내밀었어요. 우리 그다음부터 아무도 불평 안 했어요. 조용히 그냥 열심히 합시다. 네. 이번 또 영화에서 조한철 배우님이 보여주셨던 어떤 그 감정의
표현들이 굉장히 좀 지난 또 드라마들이나 여러분들 많이 또 익숙하게 보셨던 모습과 굉장히 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누른 어떤 역할들을 최근에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었나 하면서 동시에 정말 이게 한번 터지는 순간에는 이렇게 꺽꺽 우는 조한철 배우님을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었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의 감정의 표현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힘들었어요. 네. 아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 약간 코믹하고 뭐 이런 역할들 계속 해왔는데 물론 이제 예전에 연극하고 그럴 때는 뭐 여러 다른 역할들도 했었지만 오랜만에 좀 정적인 속으로 사귀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표현하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선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될지 되게 그런 거를 많이 고민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표현하면 이 인물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눌러서 가면 이건 뭘 알겠어 싶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누가 눈치를 채겠나 싶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 선을 어느 정도 수위를 가져가야 될지 되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마지막 장면은 사실은 여기 먼 길 오셨으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서 재촬영을 한 장면이에요. 네. 비밀을 이렇게. 아니 말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네. 그 재촬영을 하셨던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그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어떤 기술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잘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시키면 좀 하는 스타일입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제가 시키면 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그 부다페스트에서 촬영을 마치고 한참 지났을 거 아니에요. 몇 달이 지났을 거예요. 한 2달이 지났.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빠이빠이를 한 거죠. 윤성과 그랬는데 재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윤성을 다시 불러 앉혀야 되네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배우한테는 사실 이제 좀 쌓여오다가 이제 부다페스트 쌓여서 매일매일 뭐 아무튼 쌓여가서 했을 때 되게 저는 그 장면이 그때는 이제 자연이 됐던 그랬는데 사실 조금 지나서 찍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근데 이제 약간 막 억지스럽게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원하는 정서나 감정은 있는데 뭔지 알겠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때 제 배우 인생의 최대 위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테이크를 갔어요. 근데 원하는 감독님도 조한철한테 원하는 만큼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걸 느끼시는 걸 제가 알겠고 저도 알겠고 몇 번을 하다가 마지막에 오케이를 하셨는데 만족스럽지 않게 오케이를 하신 느낌도 들고 그래서 감독님 왜 이러시는데?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하려고 끝나고 두 분 낮술 한잔 하시죠.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잠깐만 모니터 한 번만 제가 해보겠다고 모니터를 하고 처음으로 사실 이렇게 모든 스태프들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저만 별말 안 하면 퇴근인데 되게 소심하거든요. 근데 제가 부다페스트에서 촬영할 때 우리 성원이한테 그런 것 성원이가 타협을 잘 못해요. 그걸 보면서 진짜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고 자기 연기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가 다시 가자는 얘기 못하면 배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훈이한테도 너무 그날 없었는데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말 너무 길게 한다. 근데 정말 그래서 한 번만 더 하겠다고
그렇게 탄생한 장면이. 근데 있었는데 저 배우들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서러웠어요, 사실. 모든 몇십 명의 분들이 너만 해내면 끝나. 그게 말만 들어도 어깨가 뭉치는 느낌이네요. 되게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뭐 누구도 날 비참하게 한 건 아닌데 정말 막 다 옷 다 발겨벗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경험을 하고 근데 오늘 끝장을 못 보면 정말 난 배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사실 만족스럽진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네 그렇게 했으면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몇 달의 공백을 이음선 느껴지지 않게 굉장히 잘 또 붙여서 연기해 주신 그렇기 때문에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전혀 몰랐네요. 저희도 몰랐어요. 네. 근데 그때 마지막 테이크 가기 전에 네. 우리 선주가 네. 자기 촬영 없었는데 놀러 왔어요. 왔어요. 네. 내가 너무 애쓰는 게 안 돼 보였는지 누가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내 느낌, 이 손을 탁 만져주는데 누구지? 나는 완전 패닉이 와갖고 아무도 쳐다를 못 보겠는 거야, 스태프들을. 그래서 땅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와서 내 손을 탁 잡으면서 춤을 넣어주는데 싹 봤더니 제가 너무 평소에 사랑하는 후배거든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선주가 배우끼리만 아는 거죠.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그때 그런 것도 되게 큰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초록불 이상의 배우님 여기저기 초록불이 되셨군요. 감독님, 저 되게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좋았던 또 장면 중에 하나가 기숙사 문 앞에서 기환과 마리가 이렇게 서로 몸과 얼굴을 이렇게 거의 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까이서 이렇게 숨죽여서 있던 그 장면 되게 약간 천밀밀의 장면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사랑하는 장면이기도 한데 혹시 그 오마주를 좀 바친 연출이셨을까요? 그 천밀밀을 함께 언급해 주셔서 너무나 황송한 일이고 네, 천밀밀을 정말 저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영화여서 아마 쓰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오마주를 바치겠다라는 의도로 시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기환과 마리가 몸이 가까워지는 순간이 지금 필요한데 기환이 머물고 있는 공간의 궁색함이나 비루함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이 몸짓들이 좀 짠한 구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 말씀하셨던 그 느낌이 고스란히 좀 느껴지면서 두 사람이 정말 육체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들이 그냥 일부러 붙여놨다는 느낌보다 훨씬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송중기 배우님, 최승원 배우님, 네. 이 두 사람은 언제부터 사랑에 빠졌을까? 서로 각각이 사랑 혹은 아니면 관심, 남자로서 여자로서 서로 관심이 시작되는 시점은 각각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 대화를 성은 씨하고도 얘기를 많이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각자 느끼는 지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 대본을 사실 처음 읽었던 건 한 7년 정도 전인데 그때 처음 읽었을 때는 일단 말이 얘기하기 전에 왜 이렇게 하지? 그냥 한국 대사관 가면 되잖아. 뭐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러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보다 보고 이제 프리프로덕션 하면서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되는데 지금 기환이가 이렇게 혼자 구렁텅이에 빠져있고 화장실에서 자고 정말 너무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얘가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다. 나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되셨다는, 내가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인간인가? 나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벌어졌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그럴 자격이 있는 놈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국 대사관 가서 편한 길을 선택하면 되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 있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만난 친구가 말이었고 어떤 특정한 시기라기보다 누군가한테 아니야 너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라는 말을 누구한테 계속 듣고 싶었는데 그게 전 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만난 사람들 많죠. 선주도 만났고 막 저기 여러 사람을 만났고 한철이 형도 만났고 윤성이도 만났고 뭐 사장님도 만났고 다 만났는데 그 말을 해준 사람은 마리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네이버에 로기환이라는 영화를 쳤을 때 멜로 드라마다 무슨 영화다 이게 카테고리가 나뉘는 걸 얘기하자면 저는 사랑이란 단어로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약간 휴먼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마리가 저한테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기보다는 막연하게 스며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성은 씨는? 마리는 어땠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딱 뭔가 그냥 이렇게 저 사람의 존재가 들어온 거는 이제 이 기환이가 집에 부르잖아요, 초반에. 그러고 나서 기환이의 뭔가 멀끔해진 모습을 정말 보고 멀끔했어요? 안 그랬나요? 멀끔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어쨌든 그때 기환이가 하는 대사에 조금 확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기환이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이런 진지한 어떤 마음이라기보다는 저 사람이 보인다 내 눈에 이 엄청 그냥 아무것도 색깔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저 사람이 다른 색깔로 보인다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어쨌든 마리도 너무 외롭고 뭔가 그냥 뭐 왜 사는지도 모르는 그 시기에 왜 그렇게 뭐 그런 남자들 맞고 다니냐 뭐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그 말 자체라기보다는 이렇게 내 바운더리 안에 딱 뭔가 이렇게 딱 넘어왔던 그때 그 사람이 기환이가 정말 처음이었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서서히 스며들면서 완전히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확실하게 들어왔다고 느끼는 거는 그때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마리가 마약을 뭐 하고 나서 누워있을 때 이제 기환이가 뭐 너가 불구덩이에 나도 들어가서 운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마리가 어쨌든 듣고 싶고 갖고 싶고 알고 싶었던 느끼고 싶었던 어떤 믿음 그리고 나보다도 더 나를 더 이렇게 사랑하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확 마리가 기환이한테 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를 특정 짓는다면 그때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각각 자기를 벌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렇게 벌주던 사람들이 서로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 계속 사실을 기다렸던 거. 벌주는 말이 맞네. 제가 그 이쁜 단어를 놔두고 저 대본에 자기 학대란 단어도 막 써놓고 그랬었어요. 네네. 기환이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고 마리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가 저는 이제 그 사랑에 빠지는 어떤 그 단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도 되게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세탁소에서 라운드리에서 이 돈을 훔치기 위해서 정말 훔쳤을까? 저 친구를 먼저 본 게 이미 좀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 이런 약간 생각도 그 와중에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마리가 많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깨지지 해도 뭐 숨길 수 없는 빛이 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하나 영화에서는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잖아요. 장난 아니었거든요. 맞네요. 근데 그 와중에 사실 아직 기억해 보면 이제 송중기 배우님이 화란이라는 영화를 칸 영화제에서 이제 그 진출하게 됐다 소식을 들었을 때가 딱 헝가리에서 로기아 촬영 중이었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무슨 장면이었지? 근데 그때가 굉장히 사실은 슬픈고 되게 힘든 장면을 찍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이 집이었어요.
그치? 말이 아파트였고 야식 시간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 집이면 아마 마리가 창가에 담배 피는 장면이었나? 중요한 거 찍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환이한테 막대하고 그러니까 안에 시릴이 있으니까 그거구나. 뛰어나간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아무튼 말이 집 찍을 때였어요. 그리고 성은 씨가 중요한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제가 거기서 눈치 없게 전화가 온 거예요. 한국에서 사나이 큐적스의 한재석 대표님한테 야 성배우 턱시도 준비해라 이렇게. 한국은 그때 새벽 5시였나 그랬어요. 지금 난 로기안의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저 멀끔하게 입고 있는, 멀끔한 건 아니죠. 하고 있는데 오 깐느가 됐대요 화난이. 그래서 성은이 집중하고 있는데 깐느 옆에 미술 감독님, 촬영 감독님 나 깐느 간다. 미술 감독님 세팅하고 계시는데 근데 나 깐느 진짜 출산 같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미안합니다 성은 씨. 속으로 많이 욕했죠. 정말 굉장히 드라마틱한 모든 것들이 다 응축된 헝가리 촬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함께 또 여기 서울에 있으면서 출퇴근하는 현장과 달리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현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잊지 못할 에피소드 같은 것들은 혹시 없으셨는지? 함께 있으시면서 또 어떤 즐거운 일들이 있으셨는지? 에피소드는 너무 많죠. 누나 뭐 생각났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일단 저는 한철 오빠 오늘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멋있는 배우야 진짜. 왜냐면 저 심정을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기 진짜 쉽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용기 있는 거야. 그리고 저는 한철이 오빠가 이제 성은 씨한테 엄청 이렇게 성은 씨 칭찬을 저한테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감동받고 막 그랬던 것처럼 저는 사실 중계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고 준기 씨한테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촬영을 해도 저는 마법 같은 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법 같은 순간이 나한테 일어나는 경우는 한 번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저는 준기 씨랑 할 때 그 순간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촬영을 하면서라기보다 그 촬영 전에 뭐 이 씬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 정유엽 공장에서 우리 칼 쥐고 하는 그 대사를 이제 거기를 이제 고민하고 있었어요. 준기 씨가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엄청 하고 그 현장 그 공간에 남아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고 막 그러다가 어떤 종류의 문장을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그 문장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까지 기환이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좋은 자극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막 울었었어요. 그래 못하겠다 그거야. 그래 막 그렇게 하면 되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래서 그때도 그 헝가리에서도 준기 씨한테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정말 뜨거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었어요, 저는. 이 두 뜨거운 배우에게 송중기 배우님 그때 무슨 얘기 해주셨는지 본인이 하신 얘기니까 기억 오히려 하시지 않나요? 그 상황은 다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인 게 기억이 안 나고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는 그 장면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거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상희 누나랑 한철이 형이랑 한철이 형은 성은이랑 찍을 때 누나는 저랑 찍을 때 두 분 다 무조건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다 맞춰줬어요 저희한테. 기다려주고 뭔가 한철이 형이랑은 전작품 찍을 때 이미 그걸 느꼈지만 상희 누나랑 이번에 할 때는 그냥 들어와 다 받아줄게. 그냥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 근데 뭔가 슛 들어가면 다 받아줬어요. 저는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포근하게 안겼다고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거는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했는지. 근데 그 느낌은 너무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성은이 감정신이 얘는 이 친구는 뭐 계속 감정신이라 그때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놀러 갈 때도 한철이 형이 다 받아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나도 나중에 더 크면 컸나? 저런 선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형 제가 형 이런 얘기하니까 쑥스러워. 처음 들어. 저한테 이런 칭찬이라는 거를 그러게요. 서로 아까도 계속 네. 대기실에서도 비난과 힐난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마지막이라 그래요. 형이랑 같이 하는 작품 이게 마지막이라 보내드리는 의미에서 받아던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 고기는 맛있나요? 어떤 곡이요? 아니요. 맛 없나요? 그거 맛 없었어요? 난 맛없었어. 저는 그 컷하고 네. 야식 시간에 미술팀이랑 뒤에서 따로 구워 먹었어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 아니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 더없이 맛있어 보이는 그런 네, 장면이긴 해서 그쵸. 근데 누나는 진짜 설정대로 또 그 맛있는 고기를 또 이렇게 질긴 고무처럼 진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거예요. 진짜 집에 못 가는 게 집 저 좋아요. 집 좋아하는데 오늘 여러 고백들을 이제 연극을 하면 하루 종일 배우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극단 같은 느낌. 그 곳에서 휴차여도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촬영하는 데 가고 뭐 이런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 선배님 저기 이탈리아 놀러 가시지 않았어요?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휴차가 이제 우리 상희 배우랑 저는 더더군다나 휴차가 좀 많으니까 도착하자마자 이제 촬영과 상관없이 오빠 온천 가요. 상희하고 온천에 갔었던 부다페스트 온천이 그게 아주 기억에 남고 너무 기억나는 게 많네요 진짜. 이 영화 휴머니즘 영화 맞나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속에 굉장히 뭐 본인의 장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배우의 장면일 수도 있고 대사일 수도 있는데 가장 로기안 안에서 사랑하는 어떤 장면이나 대사가 각 배우들한테 있다면 감독님까지도요? 감독님부터 제일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이게 또 매번 바뀌는데요. 네. 오늘 네, 3월 3일. 네, 지금 그냥 네. 번뜩 생각나는 거는 이게 저도 이제 공개되고 나서 이제 영화를 한번 다시 보면서 좀 진짜 너무 감사했던 장면 중에 하나는 기완이 이제 도망가라는 엄마의 말을 이제 받아들이고서 달려갈 때의 그 울음을 겨우 참아내면서 달리는 그 얼굴, 그 장면이 지금은 생각이 많이 나요. 그게 기억하기로 오케이 났는데 근데 한 번 더 해보자고 해서 그걸로 쓴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건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이제 찍었는데 이건 되게 옆에 계셨던 스태프분들의 도움도 컸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걸 하셨는데 뭔가 조금 더 그냥 이 현장을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 너무 소중한 걸 버리고 그냥 아예 텅 비어버린 어떤 사람의 비참함이 좀 더 드러나는 얼굴로 한 번 더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이 저희 이제 안에서 있어서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렸고 배우님이 이제 그런 걸 보여주셔서 너무나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감독님 얘기 듣고 또 한번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얼굴을. 네. 이상희 배우님. 저는 그 장면 좋았어요. 그 횡단보도에서 엄마랑 기환이인데 이제 기환이가 이렇게 떠나는 장면 그 장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기환이랑 준기가 닮은 순간인 것 같아요. 그때는. 닮았다 하면 이상희 배우님의 머릿속에 있는 준기 씨에 대한 어떤 부분일 텐데 네. 그건 무엇인가요? 그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조금 이따 대답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배우님. 저는 오늘 그 지금 소장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 말씀하셨을 때 지금 확 떠오르는 장면은 삼촌하고 하는 장면이에요. 삼촌이 저에게는 곧 서현우 형인데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장에서 현우 형이 저한테 저 서현우 선배님을 이 작품 통해서 처음 만났고 뵌 적도 없었고 친분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냥 특별 출연해 주시러 와주신 건데요. 현장에서 엄마랑 저랑 삼촌이랑 트럭신 찍고 삼촌이랑 저랑 방에서 단둘이 푸닥거리 하는 거 찍을 때 뭐가 설정이 뭐가 좀 바뀌어가지고 현장에서 급하게 바뀐 설정이 있었는데 다시 찍을 때 현우 형이 저한테 세팅하는 동안 귓속말로 준기야 이거 다시 찍길 너무 다행인 것 같아. 내가 아까 감정을 뭐 어쩌고 잘 못해서 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부다페스트 촬영을 가면 마음이라도 놓일 텐데 이거 찍고 니네는 부다페스트 가야 되는데 야 이 감정으로는 못 보내는. 기환이도 못 보내겠다. 다시 한 번만 준기가 좀 힘들어도 한 번 더 갈 수 있겠니? 하고 형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눈물이 왈칵 날 뻔했어요. 형의 그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그 생각에 야 이대로는 기환이 죄책감으로 이 영화가 가야 되는데 너 죄책감 안 들 것 같아. 다시 한 번 가자. 그래서 그 다음에 형이 힘껏 싸대기를 때리더라고요.